중문을 열고 바로 올라가는 것과 디딤석을 딛고 올라가는 건 차이가 커요. 손에 짐이 많을 때 특히 그 차이가 느껴지는데 디딤석이 없으면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든요. 현관 디딤석은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서 공간이 없으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아달렛 대표 박장호입니다. 인테리어는 살면서 두 번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막상 공사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결정할 게 너무 많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친 것들은 꼭 입주한 다음 날부터 눈에 막 띄어요. 이런 것들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4천여 개 현장을 인테리어하면서 경험한 꼭 해야 할 시공들을 정리해봤어요. 돈이 안 드는 것도 있고 돈이 좀 들지만 무조건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기준점으로 100만 원 이하의 저비용 항목과 100만 원 이상의 고비용 필수 항목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성공적인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인테리어 항목부터 짚어볼게요.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샤시 교체할 때 칼라금판 꼭 넣으세요. 30만 원 투자로 누수 걱정이 사라집니다. 칼라금판은 발코니 창호 시공 시 샤시 하부턱에 기역자 금속판을 대서 처마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샤시와 벽체 사이를 실리콘을 메꾸는데 실리콘이 영구적이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면 도장면이 이탈되면서 들뜨게 되고 그 사이로 빗물이 새어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 확장한 곳에 이런 누수가 발생되면 벽지고 바닥지고 다 젖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칼라금판을 시공하면 실리콘이 기밀하게 밀착되기 때문에 접착력이 강해지고 오래 유지돼요. 외부 벽체 노후화로 실리콘을 다시 작업할 일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칼라금판 시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칼라금판을 하부턱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턱에 칼라금판을 얹습니다. 그 다음 칼라금판과 하부턱 사이에 수평 고인목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깥쪽으로 빗물이 흐를 수 있도록 살짝 경사를 줍니다. 칼라금판과 하부턱 사이에 들뜬 부분에 폼을 싸서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 샤시트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샤시 하부와 칼라금판 사이에 방수액을 바르고 꼼꼼하게 실리콘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부턱 도장면에 실리콘을 쏠 때보다 성능이 훨씬 오래갑니다. 저희는 아주 초창기 때부터 외부 샤시를 교체할 때 칼라금판을 시공했어요. 요즘은 많이 대중화됐지만 아직도 샤시 교체할 때 적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으니까 외부 샤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칼라금판 시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즘 인덕션 거의 기본으로 쓰시잖아요. 이럴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독 배선이에요. 인덕션이 가스레인지보다 관리가 편하고 화재 위험도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에어컨처럼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공사할 때 단독 배선을 바꿔놓지 않으면 요리할 때 차단기가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단독 배선을 뽑아놓으면 인덕션 사용 중 과부하가 와도 그 차단기만 떨어지게 됩니다. 30평대 기준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 용량이 구축은 3에서 5kg 내외, 신축은 평균 7에서 8kg예요. 일부 고출력 4구 인덕션을 풀로 사용하면 최대 7.4kW까지 소비하기 때문에 단독 배선을 안 해두면 집 전체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어요. 또 인덕션을 구매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미리 정해두시면 좋은데요. 첫째, 우리 집 전기 용량을 확인하고 3구로 할지 4구로 할지 결정하세요. 총 전기 용량이 적은데 무리하게 4구로 하면 전기 차단기가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여유가 되신다면 인테리어 할 때 전체 배선을 재배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통 차단기는 스위치 하나, 전열 2개, 에어컨 하나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전열은 주방이랑 거실로 하나로 묶여있고 방 3군데가 하나로 묶여있어요. 그런데 방은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잘 없고 특히 주방이나 세탁실은 전기를 많이 씁니다. 방 쪽 전력 일부를 주방으로 분산하면 차단기 내려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셋째는 스위치 콘센트 정렬인데요. 이건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스위치와 콘센트는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높이와 정렬이 중요해요. 처음에 신경 쓰지 않으면 기존에 쓰던 높이 그대로 시공해서 전부 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벽체 마감재가 올라가고 나면 절대 위치를 바꿀 수 없으니까 초반에 잘 정해야 합니다. 요즘 라인 맞추는 게 대세잖아요. 공용부 스위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돼 보여요. 손잡이 높이까지 통일해서 맞추기도 하는데 이런 게 숨은 디테일입니다. 혹시 스위치 콘센트 브랜드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가로 형태의 유럽형 스위치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스위치는 시몬 스위치예요. 프레임이 없어서 심플하게 보이고 터치감도 좋습니다. IoT 스위치라서 확장성도 좋아요. 콘센트는 가구에 가려지면 보이지 않으니까 굳이 고가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공용부에 노출되는 위치라면 유럽형이나 스위치와 비슷한 계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분전함이나 통신함, 인터넷 단자 이것들도 눈에 거슬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전공구는 평소에 거의 열어볼 일이 없는데 기존 커브는 미관상 예쁘지 않아요. 주변 분위기에 맞게끔 바꿔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벽체에 목공으로 한 판 대고 전공구 자리만 히든으로 가리는 거예요. 나무판을 자석으로 고정해서 쉽게 열리고 닫힐 수 있어요. 벽체와 일체감이 있어서 깔끔합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벽체를 앞으로 돌출시켜 숨은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벽체와 같은 마감재로 히든 도어를 만들고 내부에 선반을 넣으면 전공구도 가리고 수납도 되는 일석이조예요.
보기 싫은 전공구 커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조금만 비용을 들여서 깔끔하게 가려주면 사는 내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그 다음은 수납 선반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위치에는 무조건 선반을 추가하세요. 먼저 현관인데요. 현관 내부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을 만들어 보세요. 딥쇼를 올려놓기도 하고 차키나 작은 소품을 두기도 좋습니다. 선반은 금속으로 만들면 슬림하고 모던한 느낌, 목공으로 만들면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신발장 중앙을 오픈 선반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간접 조명을 넣으면 더 분위기 있는 현관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집 현관엔 이런 선반이 없어서 현관문 안쪽에 자석을 붙여서 차키를 걸어두는데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지저분해 보여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다음에 이사 가면 꼭 선반을 만들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침대 옆이에요. 침대 헤드를 제작한다면 벽체에 협탁대용 선반도 같이 만들어 보세요. 헤드 옆에 선반이 있으면 독서득이나 콘센트를 만들기 수월하고 핸드폰 충전하거나 책을 올려두기도 편해요. 목공으로 침대 헤드를 만들 때 무지 선반을 추가하는 비용은 500에 150 기준으로 25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단 무지 선반 깊이는 150mm를 넘지 않게 만들어야 해요. 그 이상이 들어가면 처질 수 있어요. 마지막은 욕실이에요. 조적 파티션을 세운다면 샤워실 안쪽 면에 매립 선반을 만들어 보세요. 파티션 두께가 보통 12cm가 돼야 내경 10cm 내외의 매립 선반을 만들 수 있어요. 코너 선반보다 용품을 많이 올려둘 수 있고 샤워실 안쪽에 있어서 밖에서 봤을 때도 깔끔해요. 두 칸 기준으로 비용은 30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없으면 서운하고 있으면 유용한 선반 꼭 챙겨서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현관에서 많이들 놓치는 두 가지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먼저 디딤석입니다. 간혹 현관에 디딤석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인테리어라면서 디딤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중문을 열고 바로 올라가는 것과 디딤석을 딛고 올라가는 건 차이가 커요. 손에 짐이 많을 때 특히 그 차이가 느껴지는데 디딤석이 없으면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든요. 현관 디딤석은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서 공간이 없으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투베이 구조 현관은 디딤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중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 디딤석을 만들 공간이 안 나와요. 중문을 입구방 문틀까지 연장하거나 중문 입구를 거실 소파 쪽으로 바꾸면 디딤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관이 좁아서 거실 복도 쪽으로 디딤석 만들기 어려운 경우엔 현관 내축으로 300mm 폭 정도로 만들기도 해요. 이건 현관 타일 작업할 때 함께 하시면 되니까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공간이 허락된다면 디딤석은 최소 300에서 450mm 정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벤치인데요. 현관 수납이 충분하면 남은 공간에 벤치를 만들어 보세요. 가방을 잠깐 내려놓거나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게 쓰게 됩니다. 다만 사람이 앉을 때 하중이 연장하기 때문에 가로 800mm에 깊이 370mm가 넘어가면 내부에는 반드시 금속틀로 제작해야 안전합니다. 현관 벤치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째는 목공 타입이에요. 겉은 목재로 감싸고 필름으로 마감하는 방식인데 1200mm 기준으로 간접 조명을 포함해 비용은 약 90만 원 정도 듭니다. 두 번째는 금속틀 겉면을 세라믹이나 타일로 마감하는 방법이에요. 현관 타일과 동일한 재질로 쓰기도 하고 포인트 마감재를 연결해서 쓰기도 합니다.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도 있고 타일 마감 비용은 140만 원 내외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현관장을 제작할 때 일부를 오픈해서 벤치로 만드는 형태예요. 하부에 수납장까지 만들 수 있어서 수납에 부족한 현관에서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비용은 좀 들지만 무조건 하시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인테리어 시공 항목 7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발코니 확장입니다. 이건 무조건 하세요. 확장하지 않고 발코니를 남겨두면 짐만 쌓이고 정리도 더 안 되는 경우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확장이 답이에요. 화분 때문에 확장을 꺼리는 분도 있는데 확장하고 나서 화단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장 비용은 샤시 교체 비용을 제외하고 바닥 철거, 단열 작업, 난방 배관 연결까지 400만 원 내외 듭니다. 또 비내력벽 철거는 구청 허가 사항이라 공사 전에 반드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사의 도면 변경 비용, 방화문, 방화판, 감지기가 필수로 들어가야 해서 30평대 거실 확장 기준으로 130만 원 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확장 여부는 디자인 미팅 전에 미리 결정하시기 좋은데요. 행위허가증이 나오는데 기본 2주가 걸리고 입주민 동의서, 도면 작업 등 선행해야 할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 후 확장 여부를 가장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확장할 때 주의사항도 있나요? 너무 많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열이에요. 샤시 하부에 아이소핑크를 깔고 하부턱까지 함께 올려서 시공해야 합니다. 벽면과 천장을 꼼꼼하게 단열해야 하고 특히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천장 단열은 필수입니다. 단열을 안 하면 외부 온기와 에어컨 냉기가 만나서 결로가 생기고 벽지가 젖을 수 있어요. 간혹 외부 창은 그대로 두고 내창만 덧대어서 확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존 창호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가려져서 빗물이 샤시틀에 고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외창이 틀어지거나 유리 진공증 균열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내창까지 다 철거해야 해서 일이 커집니다. 그럼 발코니 확장이 된 아파트를 구매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좀 아낄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확장부 단열이 엉망인 곳이 많아서 재단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최근에 공사한 현장도 짐이 빠진 후에 가보니까 기존 확장부 외벽의 결로가 너무 심했어요. 벽지를 뜯어보니 하얀색 스티로폴이 기밀성 없이 헐렁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 단열 작업을 완전히 새로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현장은 바닥에 난방 배관조차 안 깔려서 배관 연결 공사를 다시 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시고 확장된 집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하면서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10년 정도 된 분배기는 상태와 관계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난방소가 교체하면서 금속이 수축 팽창을 반복하면 볼트가 느슨해져서 누수가 생기기 쉬워요. 분배기 외부에 녹화 현상이 있다면 많이 노화됐다는 신호니까 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확장부 재단열 비용은 면당 100만원, 분배기 교체는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시스템 에어컨인데요. 에어컨 비용이 몇백만원 들다 보니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 더 여름이 더워지기 때문에 각 방마다 에어컨은 필수예요. 새로 에어컨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스탠드나 벽걸이보다 시스템 에어컨을 추천합니다. 천장에 에어컨이 매립되기 때문에 바닥에 에어컨을 세워놓거나 벽걸이를 달아서 툭 튀어나오는 시각적인 불편함이 없어지고 그만큼 공간 활용도 높아집니다. 아파트 평대에 따라서 실외기를 한 대만 설치하기도 하고 40평대 이상은 2대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각 공간마다 모두 에어컨을 넣는다고 하면 평균 한 대당 185만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때 이런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매립하려면 200mm 정도의 천장 공간이 필요한데요. 우리 집이 15층 이하라면 천장과 슬라브 사이가 50mm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매립할 수 있는 등박스를 별도로 만들어야 해요. 이 비용이 개당 50만원 내외입니다. 반면 1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지나가면서 그만큼 수문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등박스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또 실외기실이 따로 없는 경우엔 발코니 일부를 실외기실로 만들기도 해요. 통풍구가 포함된 실외기실을 만들면 발코니 여유 공간도 살리고 에어컨을 틀어도 발코니 전체가 뜨거워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것까지 세트로 하시면 100점입니다. 바로 전열 교환기예요. 전열 교환기는 창문을 열지 않아도 천장 속 공기 통로를 통해 실내외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예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는 잡아주지만 이산화탄소나 라돈 같은 유해물질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또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요. 전열 교환기는 미세먼지부터 유해물질까지 제거해줘서 집안 공기를 훨씬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3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건축물 설비 기준 규칙에 따라 환기 설비를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구축 아파트는 대부분이 없어요. 30평대 기준으로 설치 비용은 700만원 정도인데요. 비용은 좀 들지만 한 번에 두면 우리 집의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아이템입니다. 인테리어 위에 멀티탭 주렁주렁 달면 새 집이 다시 헌집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잡을 때부터 콘센트 위치를 잘 정해야 하는데요. 콘센트는 나중에 추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무조건 콘센트를 증설하세요. 보통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콘센트는 20개 정도, 40평대는 30개 정도 있어요. 순정 상태 안방은 문 근처에 1개, 벽 쪽에 하나에서 2개 정도 있는데 붙박이장이나 가구 위치에 맞게끔 콘센트를 만들어 놔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거실은 소파 놓는 곳 양쪽으로 하나씩 만들어두고 붙박이장에 스타일러가 들어간다면 그 벽 쪽에 콘센트가 필요해요. 서재나 자녀분 방은 책상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를 잡아주세요. 멀리 떨어진 콘센트에서 멀티탭을 연결했으면 선이 길게 늘어져서 걸리적거리고 불편합니다. 잘 보이는 공용부는 스위치와 맞춰서 유럽형 콘센트로 맞추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증설 비용은 개당 9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10개는 증설하게 됩니다. 그럼 콘센트 위치는 언제까지 정해야 되나요? 전기이설 공사는 공사 초반에 진행해요. 철거 다음 공정이 전기이설이라서 공사 시작 전까지 위치가 결정돼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작업이 진행된 후에 콘센트를 추가하려면 기존 작업을 뜯고 다시 선을 찾아야 해서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를 먼저 잡고 콘센트 위치를 꼼꼼하게 정해둬야 해요. 그래야 입주하고 나서 여기 왜 안 넣었지 하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탁기 위치인데요. 보통 아파트는 발코니 쪽에 세탁실이 있는데 인테리어 할 때 세탁기 위치를 드레스룸으로 옮기면 동선이 200% 좋아집니다. 주방 발코니는 북향이나 서양의 경우가 많아서 해가 잘 안 들어요. 세탁이 끝나면 세탁물을 꺼내서 앞발코니로 널고 마른 빨래를 다시 걷어서 드레스룸으로 넣고 건조기가 있어도 옷장으로 한 번 옮겨야 하니까 이 동선이 생각보다 꽤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룸에 워시타올을 두면 세탁과 정리를 한 공간에서 끝낼 수 있어서 동선이 훨씬 편해져요. 다만 이렇게 드레스룸 내부에 세탁실을 만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우선 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설비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은 120만원 내외 듭니다. 또 기존 상수도 배관과 최대한 가까운 방을 드레스룸으로 선택하세요. 욕실 옆, 주방 옆방, 다용도실 옆방이 좋습니다. 상수도는 길이가 길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수도 배관은 길이가 길면 물이 잘 안 내려갈 수 있어요. 최대한 짧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마지막은 수납 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붙박이장을 넣기가 애매한 방들이 있어요. 수납이 필요한데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워킹 클로젯으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안방에 붙박이장을 넣는다면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우는 게 일반적인데 수납할 양이 많으면 붙박이장으로 부족할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럴 때 방의 일부를 분할해서 워킹 클로젯으로 하면 훨씬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0평대 안방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기본 300만 원 내외, 워킹 클로젯을 만들면 내부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도어는 가구 도어, 유리 도어, 아예 문을 안 만드는 오픈형까지 집 분위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부는 보통 시스템형으로 채워서 수납을 극대화하는데요. 붙박이장을 가장 효율적인 레이아웃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인테리어 시공할 때 놓치면 후회하는 13가지 시공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것만 잘 챙기셔도 입주하고 나서 후회할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비용이 크든 작든 공사할 때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두고두고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30년 노하우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달러 대표 박장호였습니다.